안녕하세요. 경매 시장에서 알짜 부동산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은요, 1부와 2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경매 시장 동향비 분석이 되겠고, 2부에서는 물건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0년 지금까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입니다. 연초인데요.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무려 119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119분이 2020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인데요. 사실 저는 연초에 지방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몰린 거의 의미를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깊은 뜻을 놓쳤습니다. 실제 저는 2019년도가 우리 경매 시장에서 5년 상승의 마지막이고 2020년도부터는 조정을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8개월을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제가 연초 또는 지난해 말에 생각했던 두 가지 가설 생각이 맞지 못했습니다. 즉 제가 예측이 어긋났는데요. 하나는 2020년도는 경매 시장에 조정 장세가 올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2020년 연말 또는 2021년 연초에는 경매 물건이 급증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 두 가지 가설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즉 2019년도가 되겠죠. 지난해 전국적으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은 서울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이 작년 8월 13일 날 경매 나왔는데요. 최초 감정가 6억 3천만 원일 때 80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초 감정가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11억 5천만 원대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사실 저는 2019년의 경매 열기가 가장 뜨겁다고 봤는데, 올해 지방에서 119명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게 아마 2020년도 경매 시장이 심상치 않음을 아마 지방에서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뒤늦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자료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지표로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2019년도에는 전국의 59개 법원에서 모두 14만 8,473건의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14만 8천여 건의 구성은 2019년도에 처음 개시 결정된 신규 물건과 2018년 그 이전 또는 지난해 개시 결정된 물건 중에서 매각이 되지 않아 계속 반복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등장한 재고 물건으로 구성되는데요. 여하튼 2019년도에는 이처럼 신규 물건과 재고 물건의 합이 모두 14만 8천여 건이었는데요. 참고로 그 1년 전인 2018년도에는 불과 13만 432건이었습니다. 1년 만에 경매 물건이 18,000여 건이 급증을 했던 거죠. 지난해 14만 8천여 건을 낙찰받기 위하여 전국의 법정에 참여하시는 모두 17만 2,500여 명인데요. 이 역시 1년 전 14만 6천여 명에 비해서 약 2만 6천 명 정도가 늘었고요. 17만여 명이 참여해서 실제 낙찰이 된, 우리는 이건 이제 매각이라고 하는데요. 매각이 된 물건은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약 한 4만 6천 건이 낙찰이 됩니다. 4만 6천 건을 낙찰받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10조 한 1,600억이 되고요. 경매에서 낙찰가율, 우리는 매각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이 약 71.1%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각률은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경매 참여자들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가 있죠. 제 아무리 권리 분석 능력이 탁월하고 부동산 가치 평가의 능력이 안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서 1등이 되지 않으면, 즉 참여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과실의 수치와는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참여자는 누구나 낙찰을 받기는 원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명제이기도 하죠.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고, 어려운 부분은 바로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참고로 저의 가격 산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주거용 부동산일 때는 시세 대비 차익을 얼마나 볼 거냐, 저는 기준점을 10%로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비주거용 부동산일 때는, 토지일 때는 평당 얼마를 적어낼 것이냐고, 상가일 때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욕심을 부릴 때는 한 4% 정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5에서 한 6% 정도의 참여를 합니다. 이처럼 참여를 하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적어내는데요. 그래도 매번 낙찰을 받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경매 참여자 중에서 작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인천에서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어느 분이 입찰가를 1, 2, 3, 4, 5, 6, 7, 8, 9를 적어냈는데 낙찰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의 2등도 초근접한 1억 2,200만 원대를 정해냈습니다. 아마 이분은 1, 2, 3, 4, 5, 6, 7, 8, 9를 의도하고 적어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하는 게 신의 한 수가 돼서 낙찰이 된 사례가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경매 사상 지금까지 낙찰된 물건 중에서 1등과 2등이 가장 근접한 물건이 되겠는데요. 고양지원에서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1등과 2등이 바로 1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1등 최고가 매수인이 2억 6,600만 원을 적어냈는데, 2등 하신 분이 2억 6,559만 9,999원으로 불과 1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데, 우리 경매 제도가 존속하는 한 아마 이 기록은 깨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동차는 나올지언정 기록은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참고로 저의 가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10만 단위일 때는 꼭 7자를 적어냅니다. 즉 70만 원을 적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 단위 이하에서 당락이 결정된 적은 없어서, 대신 10만 단위에 의해서 제가 당락이 결정된 적은 여러 번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참여 시에 10만 단위의 숫자는 7을 적어냅니다. 사례 물건은 평택 서정동에 있는 점포 물건이 있는데요. 점포 물건인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경매하면서 1등과 2등이 가장 근접한 사례입니다. 제가 10만 단위를 70만 원을 적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2등은 68만 8천 원, 즉 12,000원 차이로 당락이 된 물건이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희 스타일스라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물건의 낙찰자는 10만 단위를 8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저는 이분을 법정에서 만나면, 또는 공매 시장에서 만나면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이죠. 10만 단위 이하에서 최고의 숫자 99만 9,999원을 적어내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은 저는 절대 10만 단위 이하에서는 이길 수가 없고, 물론 100만 단위나 1000만 단위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10만 단위 이하에서는 제가 경매 법정에서 또는 공매장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저의 가격 구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대비 10% 정도의 준거 가격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물론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또는 금액에 따라서는 이 준거 가격은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 지역은 지금 현재 10%의 할인율 가지고는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세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물건은 2017년 1월 달에 낙찰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낙찰자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마 90% 초내외에 쓸 걸 생각해서 그런지 그분들을 제치고 꼭
낙찰받고자 하는 일념이 있어서인지 94%의 낙찰을 받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이 이렇게 95% 가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이 유사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95%를 넘길 겁니다. 만약에 95%의 낙찰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97%가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벽에 도달하냐면 우리 경매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명제가 하나 있죠. 특정 물건을 낙찰받기를 원할 때 전 유찰가를 넘긴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명제인데요. 바로 서로 90% 가격에서 상승작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가격대를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정인이 만약에 98%를 적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치기 위해서 나는 전 유찰가 바로 100%를 넘기는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자료에서 보는 화면을 보시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 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4억 7,100만 원에서 한 번 떨어져서 3억 7,600이 됩니다. 이 물건의 최고가 매수인은 전 유찰가를 살짝 넘긴 4억 7,500만 원대를 적어냅니다. 2등과 불과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낙찰 가격만 놓고 보면 아주 잘 받은 가격인데 1등과 2등의 차이점은 전 유찰가, 즉 100%를 넘겨서 입찰가를 적어냈느냐, 100%에 미치지 못해서 가격을 적어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경매 시장에서 사람들이 꼭 낙찰받기를 원하면 전 유찰가를 넘기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 유찰가를 넘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된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이거나 강보합일 때는 전 유찰가를 넘기는 게 그 입찰 당시의 무모함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장 가격의 우상향이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황처럼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서 조정을 받거나 때로는 지방의 시장처럼 우하향일 때는 전 유찰가를 넘겨라는 명제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2개의 물건 중에서 최근에 낙찰된 물건 중에서 전 유찰가를 넘긴 사례 중에서 좀 아쉬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부천시 상동에 있는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 12억대에서 한 번 떨어져서 8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물건이 10수명이 경합을 했는데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는 전 유찰가 12억보다 1억 원을 넘긴 13억 2천만 원대를 적어냅니다. 그런데 2등 하시는 불과 11억대를 적어내서 1등과 2등이 2억 정도의 2억 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마 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그 약발이라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쉼새 없이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도 약간 움찔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6.17이라든가 7.10 또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히려 역반응도 있었는데요. 8.4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8.4 대책이 나온 주간과 그 이후의 주간은 경매 시장에서 확연하게 법정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8월 초순에서 중순을 넘어갈수록 입찰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참여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경매 시장은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 입찰 참여자는 6월달 내지 또는 7월달에 전고 가격을 가지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1등 하시는 분하고 2등 또는 3등 하는 분들하고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심심찮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성남 지원에서 있었던 물건인데요.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0억이었고 한 번 떨어져서 7억 원일 때 이 물건 역시 경합 끝에 최고가 매수인은 전 유찰가 10억을 넘긴 10억 6천대를 적어냈는데요. 2등 하신 분은 그거의 1억 정도 낮은 9억
5천만 원을 적어냅니다. 즉 1등과 2등이 1억 이상의 차이가 났는데 경매 시장에서 최저가가 7억이 원인 7억대의 주거용 부동산에 1등과 2등이 1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좀 가격 차이가 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이 경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등장 이래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크게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시장을 진작 또는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으로서의 정부 대책과, 하나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 열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데, 현 정부의 스탠스는 일관되게 시장의 부양책보다는 과열, 즉 열기를 제한하는 규제 대책의 일변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경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저는 크게 단기와 중기와 장기를 보는데요. 단기는 저는 소나기로 표현했고, 중기는 장마, 그 다음에 장기는 우기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기간은, 소나기는 저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기간이 한두 달일 때, 그리고 만약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일 때는 장마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 장기일 때는 우기로 표현을 했는데, 이때 각각의 경매 참여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의 요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23번에 걸쳐 정부의 정책은 저는 크게 지역 요인에서는 규제 지역에서는 가능한 참여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 않냐. 즉 우리는 규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관련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역시 참여를 자제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거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서도 아파트가 주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하되 갭 투자, 즉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자제해달라. 우리는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금융시장 통한, 즉 대출을 이용한 경우와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가능한 규제 지역에는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 특히 그중에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 하더라도 자기 자본, 즉 타인 자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겠다라면 정부에서는 일정한 벌칙, 즉 페널티를 부과하겠답니다. 그런 페널티는 가장 유효한 수요 억제 수단인 바로 세금이 되겠는데요.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그 다음에 개인 참여자가 아닌 법인이 과거에 그 세금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그 법인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의 생각을 우리는 경매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 지역이 참여했을 때의 수익률은 제일 높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서술이 워낙 퍼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를 피해 가듯이 비규제 지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을 선도해왔던 아파트를 대체제는 없지만, 그래도 비주거용 부동산, 즉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마 상가라든가 토지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우리가 그 용처를, 그 투자처를 다양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즉 갭 투자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일 때는 자기 자본, 이건 사실 녹록지가 않죠. 반면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제 부분에 대해서 우위 수단으로는 비주거용인 상가라든가 토지, 공장 등으로 우리가 참여, 즉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단기일 때, 즉 소나기일 때는 이론의 여지 없이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즉 한두 달은 참여를 자제하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정부 정책이 한 1년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오래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또는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서 나눠서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부의 정책 효과가 그동안에 23번에 걸친 효과가 이제 정부의 생각대로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그동안의 효과가 누적 효과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장기 조정 국면에 돌입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이 아니라 거기 전문가적 식견과 안목을 갖춰야 되지 않냐. 즉 지역이라든가 또는 종목 또는 특수물건 등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정부에서 가능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지역 또는 상대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면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진한 부분은 투기 과열 지구이고, 그다음에 색깔이 상대적으로 연한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아예 색이 없는 하얀색 부분은 규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 말대로 가능한 서울 지역처럼 색이 진한 부분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역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지역이 집값이 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생각과는 좀 달리 정부에서는 참여하지 말라는 지역을 오히려 참여를 하면서 시장 가격이 우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면 6.17 때 부동산 대책 때요, 김포라든가 파주,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김포 또는 파주 또는 남양주에서 서부권역이 아닌 동부권역에서는 규제에서 빠집니다. 경매 시장은 바로 이 틈새에서 또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요동을 치는데요. 6.17 대책에서 제외된 김포 아파트가 경매 나옵니다. 이 물건에 역시 30형이 몰려서 전 유찰가를 가볍게 넘기고요. 역시 남양주시 화두읍도 규제 지역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양주 화두읍 아파트가 2억 6,600에서 한 번 떨어졌는데, 이 물건 역시 12명이 참여해서 최고가 매수인은 최초 감정가 2억 6,200만 원대를 적어내는데요. 사실 이 2억 6천대의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다는 시장에서 이야기된 호가 수준인데, 실제 경매 시장에서는 바로 대책에서 규제에 대해서 제외됐다는, 즉 대출 부분에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면서 높은 가격대의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710 대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710 대책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조정이 좀 안정이 될 걸로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했던 공급 부분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실망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710 대책에서는 강남권에 이런 그런 블루칩 시장에서의 그런 공급의 유한성을 확인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시장에서는 호가상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이룹니다. 그 와중에 나온 경매 물건의 사례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물건을 보면서 요즘에 거시경제, 즉 우리 경기가 어려움, 즉 고단함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물건은 압구정동 그 명품거리의 대로변은 아니고요, 이면도로에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구분 건물이 아닌 통 건물이 경매 나온 건 흔치 않습니다. 바로 통 건물이 경매 나옵니다. 대로변은 아닐지언정 이면도로일지라도 통 건물이 최초 감정가 72억대의 경매 나오는데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이 지역의 가격이 약 호가상으로 10% 정도 급등을 합니다. 오릅니다. 이 부동산의 대지 면적은 81평입니다. 최초 감정 당시는 약 평당가 기준으로 8,500~600만 원대, 8,700만 원, 즉 9천만 원이 채 안 되는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710 대책이 나오면서 호가가 평당 한 1억 정도 간답니다.
그러면 81평이면 80억 초반이 가죠. 그런데 감정가는 72억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약 10억 정도 낮게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예상하기를 참여자는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적정 낙찰가, 적정이란 말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적정 낙찰가는 한 75억 정도 좋고요. 정말 욕심을 내는 분, 이 지역 평소에 청담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청담동에 이런 유사한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이런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던 분들이 그런 이제 조바심이 있는 분들은 한 77억 정도는 써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날 7월 16일 날 제 2가지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첫 번째 빗나감은 경쟁률이죠. 저는 최소 3명에서 5분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날 놀랍게도 단 2분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2분의 입찰 가격이죠. 먼저 2등 하신 부분 가격은 74억 8,100만 원대였습니다. 저는 이분은 개인적으로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서적으로 이분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의 최적의 낙찰가 한 75억, 그리고 욕심을 부린다면 77억 정도가 좋지 않냐 했는데 실제 2등 하신 분이 바로 74억 8천을 써서 저하고 일정 부분 생각이 같다라는 공감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1등 하신 분입니다. 1등 하신 분은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금액인 92억을 적어냈던 거죠. 아마 이분은 정부 대책 이후에 시장의 요동 부분을 그대로 그 낙찰, 즉 지나치게 낙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여하튼 92억대의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7.10 대책 이후에 역시 그 서울의 알짜지역, 즉 강남권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다시 재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의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는 최근의 시장 가격의 급상승을 반영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물건입니다. 최초 감정가 10억 2천만 원 물건에 31명이 들어와서 13억대에 낙찰이 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매 시장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올해까지 약 20년 동안 우리 경매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요, 시계열 자료를 보면 크게 경매 시장은 3번의 과열기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초반에 1차 상승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 2차 상승기가 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말기와 현재 문재인 정부에 걸쳐서 3차 상승기가 왔는데요. 앞전에 1차, 2차와 3차 상승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2차 상승기 때는 2번 연거푸, 이때는 기준이 전국 기준으로 매각가율이 71%를 연거푸를 넘겼을 때는 저는 과열, 즉 오버히팅이라고 보고 이때 대세 상승기라고 보는데요. 이처럼 연거푸 시장이 급등을 하면 일정한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문제는 3차 상승기 때는 이 상승기가 무려 5년간을 가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까지 보면 6년 차를 보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지난해 연말에 시장을 예측했을 때, 해석을 했을 때의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매 역사에서 개인적인 종목이 됐든 지역이 됐든 5년 동안 연거푸 상승한 전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연거푸 상승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차 상승기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난 2019년도에 그 상승장을 마감을 하고 2020년도에는 조정 장세로 돌입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올해 지난 상반기 평가까지는 상반기 그
지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해 이상으로 오히려 2020년도 열기가 뜨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가 아마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물론 아직 그 9월달 이후에 올해 4개월의 아직 잔여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상반기의 시장의 추세선을 봤을 때는 올해도 지난해의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못지않은 이상의 열기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명제가 유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바로 밑에 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1번, 2번 구간이죠. 근데 이때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할 때 참여를 했을 때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의 담력이라든가 정부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분홍색으로 진한색,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참여했을 때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지만 실제 이것은 교과서적인 참여 시점인 거고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우상향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남의 아파트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 강남의 아파트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5년 동안 그동안의 상승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상승을 해서 올해는 조정이 예상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2016년 8월까지의 통계 자료는 지난 2019년도의 상승률보다 더 가파름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유념할 지표는 있죠. 과거에 2014년도에서 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의 강남의 아파트 낙찰 사례는 적게는 30건에서 많게는 최소 50건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물건 중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였지만 올해는 지난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강남에서 유효한 낙찰 사례는 불과 7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료 지표에 한정된 수를 가지고서나 일반화했을 때의 오류는 있을 수는 있지만 한계는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시사점은 있다라고 하고요. 7건이라도 이 7건이 시장 상황을 투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역시 강남의 아파트를 봤을 때는 분홍색 부분들 전저점이거나 이 분홍색 부분에 참여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이때 참여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가장 재건축 아파트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죠. 예전에는 우리 가격이 진앙지 역할도 했었지만 지금은 잠깐 한켠에 밀려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재건축 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음마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달에 음마아파트 95제곱 아마 우리는 31평형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최초 감정가 8억 5천에서 2번 떨어져서 5억대까지 떨어집니다. 아마 음마아파트가 참여정부 이후에 5억대로 떨어진 건 초유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때 아마 모든 언론에 회자된 물건입니다. 5억 4,400까지 떨어진 물건에 결국 11명이 참여를 해서 낙찰이 6억 6천대에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우리는 6억 6천의 낙찰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소 높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다소 시장에서 무모하게 가격을 적어내지 않았냐라고 했던 분이 지금은 여간 부러움의 대상이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전 저점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막 상승장에 돌입한 시점에 매입했은 물건입니다. 역시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물건이 되겠는데요. 지난 2017년 1월 달에 17억짜리 물건이 한 번 떨어져서 13억대가 되자 이날 역시 최고가 매수인이 약 최초 감정가의 94%대인 95%가 조금 안 되는 16억 1,200만 원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약 3년 전인데요. 아마 지금 현재 이 동형 평형대 물건이 30억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16억대에 매각이 된 물건인데 3년여 만에 2배 이상의 차익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토지 시장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우린 종목별 생애주기에서 최장 5년이 없었다는 물건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토지 시장은 60% 중반에서 70% 중반대를 횡보한 게 제주도 토지 시장의 낙찰가의 하나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 토지 시장이 무려 낙찰가가 70%대에서 90%대로 급증을 합니다. 급기야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제주도 토지 경매 시장에서 걷습니다. 2015년 1년 동안 제주도 토지 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이 145.8%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기록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도 기록하지 못한 낙찰가율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제주도 토지 시장이 2017년을 마지막 고점을 해서 2018년부터는 다시 일상 그 상승기 이전으로 회귀를 합니다. 즉 제주도 토지 시장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가 가장 상승장을 그리고요. 2018년, 19년 그리고 올해는 그 이전에 7년 전, 10년 전 이전에 제주도 토지 시장으로 회귀를 합니다. 역시 이때 우리는 아마 제주도 토지시장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수익률을 극대화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지난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토지시장에서 낙찰가가 60%, 64%대 중반대죠. 이때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2010년도에 이때 당시에 제주시 구자읍 세화리에 있는 농지가 경매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 5억대의 물건이 유차를 거듭해서 1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을 2010년 6월 달에 어느 분이 혼자 참여해서 1억 8,300만 원대의 낙찰을 받습니다. 2010년도에 1억 8,300에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 토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2010년도에 처분을 합니다. 2010년도에 처분하는데 얼마에 처분하냐? 2010년도에 1억 8,300만 원에 낙찰받은 땅을 16억 1,000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불과 약 7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10배가 안 되는 약 7, 8배 정도의 차익을 세전 개념으로 이익을 실현을 하죠. 그럼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제주도 토지 시장이 계속 그러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 조천읍 와산리에 있는 물건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13억대의 땅이 경매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지역에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만 나옵니다. 즉 법정 지상권 유형의 물건이 되겠는데 여하튼 이 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달에 어느 분이 11억대에 낙찰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을 포기합니다. 결국 그 물건은 이 물건은 우여곡절 끝에 올 5월 달에 결국 8억대의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토지 물건 어떻게 보면 굴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전에는 나오기가 무섭게 신건에 팔려나가기가 급급했는데 이제는 제주도 물건도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씩 떨어지고 있는 물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할 것 같은 제주도 토지 시장이 5년의 생애 주기를 마감을 하고 이제는 조정 장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우린 경매 시장은 조금까지는 연간 시계열 자료를 해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월간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낙찰가율하고 날씨하고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어떤 관계가 있냐? 날씨가 추우면
낙찰가도 떨어지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낙찰가도 상승한다는 겁니다. 서울이 됐든 전국이 됐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는데요. 연중 낙찰가, 즉 매각가가 가장 낮은 때는 연말 연시입니다. 즉 한겨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때가 바로 7, 8월 한여름이 됩니다. 한겨울과 한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중 낙찰가가 가장 높은 때는 봄, 가을, 즉 5, 6월 또는 9, 10월이 납니다. 이것은 서울이 됐든 전국 지방이 됐든 똑같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는 지난 6월 달이 가장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아마 이 내용은 덜 알려진 부분인데요. 6월 달 서울 지역의 평균 매각가율이 100.2%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경매 통계를 집계한 이래 서울 지역에서 월간 기준으로 매각가율이 100%를 넘긴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 있는 게 우리 언론이나 우리 경매계에서는 이 부분이 비중 있게 해석을 다뤄지진 않았는데요. 여하튼 지난 6월 달이 우리 경매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는 100%를 넘겼는데요. 이게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었냐? 바로 그 지난 6월 달에 서울 부동산 광장이라든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집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서울이라든가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거래량이 최고였다는 거죠. 각각 3만 건, 1만 건인데 지금은 7월 8일은 건 급감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급감을 하냐? 근 10분의 1 수준 가까이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경매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즉 경매 시장과 일반 매매 시장에는 인과성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인과성을 쌍방 인과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매매 시장이 경매 시장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죠. 영향은 어떻게 미치냐? 일반 매매 시장, 즉 6월 달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면 경매 물건은 감소를 합니다. 경매 물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여자는 한정된 물건을 가지고 더 많이 경합을 해야 됩니다. 즉 경쟁률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경쟁률의 상승은 곧바로 낙찰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경매 시장은 일반 시장에서 후행으로 따라오는데요. 지금처럼 정부의 비대칭성이 사라졌을 때는 거의 동차 실시간으로 경매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바로 6월 달에 일반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등하니까 경매 시장의 낙찰가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7월, 8월 거래량이 감소하자 낙찰가도 우하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4 대책 이후에 강남권의 아파트에서는 제가 처음 서두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8.4 대책이 나온 주간과 그 이후의 주간 사이에서는 참여자 수와 확연히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 입찰 참여자 수는 줄고 있는데 낙찰가는 쉬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 1등 또는 2등, 3등 가격 차이들이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 물건이 되겠는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 아셈 물건이 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12억 5천인데요. 감정가가 시장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서 저평가된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는 17명이 참여했는데요. 1등 하신 분은 16억 5천3백을 썼습니다. 그런데 2등 하신 분은 15억을 적어냈어요. 1등과 2등이 1억 3천만 원 차이가 났고요. 3등 하신 분은 또 15억에서 또 2억 2천이 적은 13억 7천8백을 적어냈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이 물건의 참여자 17명 가운데 15명은 12억 5천에서 13억 7천만 원대에 모두 몰려 있었다는 거죠. 단 두 분만 15억과 16억 3천만 원을 적어냈다는 거죠. 이처럼 요즘은 8.4 대책 이후에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고 있는데 이때는 입찰 예정가도 조금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은 우하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 기준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전국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중 낙찰가가 가장 낮은 건 연말연시는 서울과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서울 지역에서는 낙찰가가 가장 높은 때는 봄보다는 가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는 봄이 더 상대적으로 가을보다는 낙찰가가 높았습니다. 이제 2부 마지막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건 투자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매 시장의 대응은 저는 정부 정책 효과는 우리가 중기 또는 장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기일 때는 우리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6개월 내지 1년을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지역에서는 비규제 지역에 참여하는 게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동안에 23번의 효과가 누중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좀 정부 정책의 효과가 좀 좀 지속할 것 같다. 즉 1년 이상의 조정이 올 것으로 본다라면 이때는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우리도 전문가적 식견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전문가는 지역에 대한 전문가, 종목에 대한 전문가, 그 다음에 특수 권리, 그 권리 타이틀에 대한 전문가, 그 다음에 틈새 전문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역에 대한 전문가는 가장 자기가 잘 아는 지역, 그 다음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 위주로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는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갈리는데요.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서는 비주거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도 괜찮지 않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주택자가 됐을 때 세금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순수하게 경매 참여만 놓고 봤을 때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 또는 지분 등의 이제 특수 물건이 다시 재평가를 받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개발 호재라든가 것은 교통망이 개설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등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매 물건. 똑같은 물건이 경매와 공매 시장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공매 물건은 참여자도 적고 낙찰가도 낮습니다. 이유는 바로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정보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데 경매처럼 자유스럽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매수자 부담으로 매각 조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참여를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주저하다 보니까 공매 물건이 상대적으로 매입 원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즉 갭 투자를 개입을 한다.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아마 이건 좀 위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인적 신뢰도가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공동 투자로서 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냐 하고요. 또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역을 불문하고 종목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불문하고 검색 조건에서 두 번 또는 세 번, 제가 2번 또는 3번이라는 기준은 70%씩 떨어지는 법원은 70%씩 떨어지는 법원은 2번 떨어지면 반토막이 되고요. 30%씩 떨어지는 법원은 3번 유찰되면 반토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반 가격 이하의 물건들을 검색을 해서 그 물건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도 하나의 장기 그 조정 국면에서는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넘긴 자료들은 제가 종목이라든가 지역 등을 소개한 물건이 됐는데요. 시간의 제한상 넘기고요. 아마 이 부분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올해 경매 시장을 예측했을 때 2가지의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올해 지금 현재 8월 달, 현재 대법원 통계는
7월 달까지 나와서 7월 기준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물건 수는 지난해 동기 7월 대비 82,000에서 올해는 87,000으로 약 5,000건 늘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신규 물건은 오히려 지난해 동기 6만 건에서 올해는 57,000건으로 3,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경매 물건이 급증할 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신규 물건은 지난해 동기보다 줄었고요. 반면에 신규 물건이 줄어들었으면 전체 진행 물건 역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체 진행 물건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 올 상반기에 진행된 물건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물건들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그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는 신규 물건이 급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 상반기까지 전체 진행 건수는 늘었는데 반면에 아마 신규 물건은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그건 우리 상반기 아마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서울 지역이라든가 전체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거, 그리고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된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규 물건은 줄어들었지만 재고 물건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고 물건에 관련해서 제가 이런 현재의 추세선으로 가면 올 연말은 약 14만 5천에서 15만 건 내외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참고로 우리 경매 물건의 재고 물건의 총량이 14만 8천여 건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상하기를 2020년도는 경매 물건이 급증할 건을 보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매 물건이 급증을 하려면 16만 건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16만 건이 넘어선 시점은 언제냐? 지난 2015년도에 경매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15만 건 내의 언저리에서 경매 물건의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잠시 모시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강연에서 이제 올해 경매 물건이 많이 이제 쏟아져 있고 재고 물건들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재고 물건의 대부분이 수익형 부동산 상가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가를 경매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매물이 쌓이길 기다려서 올 연말이나 내년에 좀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상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시대에서 또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상가에 대한 분석이 또 다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상가의 최고의 경쟁력은 고객들이 직접 방문해서 매장에서 그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고객의 방문 빈도가 높은 게 A 상권, 좋은 상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언택트 시대에는 꼭 매장 방문이 아니더라도 주문에 의해서 상권 즉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런 그 틀은 기존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세선으로 보면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 유입은 더디고 있지만 비주거용 토지라든가 상가 또는 공장 등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나면 더 다양한 물건을 저가에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경매 시장을 잘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 감사합니다.